안녕하십니까. 산재박사TV의 현민지 노무사. 네, 윤창순 노무사입니다. 네, 노무사님, 우리가 산재 사건을 진행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죠. 네, 맞습니다. 승인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뭐 장애급여 청구들을 포함한 요양관리가 더 중요하다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저희가 간단하게 알아볼 것들은 요양 종결 후에 장애 보상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또 쉽게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장애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니까 장애 그리고 장애 보상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일단 장애는 쉽게 말해서 산재로 요양이 종결된 다음에 치료가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노동 능력 상실 정도에 따라서 장애 등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급부터 14급까지 장애 등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각 급수에 맞게 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재해자분들이 그렇게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장애하고 장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많이 저희가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 뭐 장애 되냐고 동사무소 가도 되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사실 이제 장애인 그 복지법의 장애 등급 판정 기준과 산재법상의 장애 그 기준이 상이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신 분들이 이 질문 특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거 동사무소에서 장애 등록 가능하냐? 내 친구는 요거 장애 받았다던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친구분들은 아마 과거에 장애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게 개정되기 전에는 이제 인공관절 치환술을 한 상태도 이제 장애로 등록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개정 이후에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추가로 이제 나타난 합병증이라든지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만 장애가 있다라고 그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산재법상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신 분들은 이제 정해져 있는 장애 등급이 있는 거와는 또 다르죠. 네. 근데 그러면 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요양이 종결돼서 이제 산재로 잘 치료하시다가 이제 치료가 끝나가지고 장애 진단서를 받으러 갔더니 이제 발급 거부되는 경우들이 사실 왕왕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저도 재해자 선생님들이랑 항상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요양 종결됐으니까 장애 진단서 좀 받으러 왔습니다라고 주치 선생님들한테 설명을 하면 장애가 없다 내지 우리 병원은 아예 이제 장애 진단서 같은 걸 발급을 안 해준다라는 맞아요. 이유로 장애 진단서를 사실 발급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화나죠. 진짜 화나죠. 왜냐하면은 저는 사실 되게 진짜 의사를 누구 만나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병, 똑같은 상태인데도 뭐 누구는 장애를 수월하게 받고 누구는 또 못 받고 이런 경우가 사실 너무 많아요. 오늘 뭐 저도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래서 사실 그 진료실에 같이 들어가가지고 이 장애의라든지 장애 기준을 이제 들어가지고 주치 선생님을 설득하는 게 저의 역할이기도 하고,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미 이러한 상태인 경우 장애 진단을 받았던 여러 이제 과거 이제 여러 예들을 이제 막 하나하나씩 읊어가면서 설득하는 경우도 있었고, 솔직히 막 거의 읍소할 정도로 그렇죠. 제 재해자 선생님이 이거 장애밖에 받을 수 있는 게 없는데 좀 봐주시라. 실제로 상태가 이러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몇 번 이렇게 울며 불며 이렇게 빈 적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저도 생각나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그 대학병원이었는데 똑같은 어깨 수술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상태에 이제 A 재해자와 B 재해자가 계셨는데 A 재해자 때는 기분이 좋으셨는지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써주셨어요. 똑같은 의사 선생님이 교수님이 써주시면서도 자기는 원래 이런 거 잘 안 쓴다.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잘 나왔죠. 근데 한 2달 있다가 갔었는데 그때 갑자기 교수님 긴급 수술 중입니다 해서 밀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갔죠. 이제 들어오라고 해서 갔는데 이제 딱 봐도 되게 지쳐 보여. 그랬더니 짜증을 그렇게 내더라고. 짜증을 엄청 내고 이제 안 써주셨었는데 근데 나중에 제가 선생님이 2주 전에 똑같은 상태의 재해자에 대해서 장애 써준 것과 유사한 사례들에서 이제 장애가 나았던 것들 준비해서 다행히 잘 받았던 그런 적들도 있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장애 진단서는 어떻게 보면은 노무사님과 함께 이제 동행해가지고 발급받는 게 조금 더 수월할 수 있다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가 볼 때 이렇게 되는 그 가장 큰 문제가 기본적으로 국가장애와 산재법상의 장애가 다르다는 거를 발음이 좀 비슷하잖아요. 장해가 비슷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거죠. 그쵸. 차이를. 그리고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들도 이거를 또
사실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수술했는데 현재 이런 장애가 남아있다고 쓰는 게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저희는 뭐 안 되는 걸 받고 이런 게 아니라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근로자들의 당연한 권리를 저희가 보장받게 해드린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 관련해서 또 많이 묻는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여쭤보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장애 등급이 혹은 장애 보상액이 좀 덜 나왔다. 이런 그런 경우 경우에는 정말 많죠. 어떤 경우일까요? 뭐 여러 가지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뭐 평균 임금이 본인 생각과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은 또 기능 장애라고 할까요? 뭐 예를 들어서 회전근개 파열이나 이런 것들이 요양이 종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능상의 장애가 남아 있는. 본인 느꼈을 때 안 올라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능동적으로는 이게 안 올려가는데 이제 사정없이 꺾어버리면 또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본인이 느끼는 거랑 많이 다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장 많지 않나 싶은데요. 또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근골격계 질환 외에도 뭐 뇌심혈관계 질병의 경우에는 그 지침 자체가 뭐 노동력 상실 정도 중에서도 뭐 쉬운 일 이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표현이 돼 있어서 본인들 또는 가족분들이 특히 이런 경우가 많아요. 사실 그런 경우에 내가 생각했던 이 정도면 연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을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아무 일도 못 하는데. 아,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치료 한 2년 정도 하시면서 실제로 아무 일도 못 하시기도 하고 그런 경우에 장애가 생각보다 너무 낮게 나온 경우가 많을 수 있죠. 이럴 때는 어떻게 저도 그런 내심 사건에서 그 장애 등급 상향을 위한 그 이제 신사 청구만 이의 신청. 이의 신청을 이제 수임한 사례가 있었는데 네. 그 아버님의 사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고 이제 일상생활 거의 못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한쪽 손에 마비 정도도 굉장히 심하시고 하셨는데 네. 이제 한 9급 정도, 그러니까 뭐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는 요 정도밖에 이제 판단을 못 받으신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심사 가가지고 이제 뭐 다른 이제 주治선생님들의 소견을 다 받아서 현재 이 마비 정도라든지 지금 뭐 보행장애라든지 이런 수준이 조금 더 훨씬 심각한 상태다라는 걸 주장을 해서 쉬운 일에는 아예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에 네. 해당하는 이제 7급으로 상향을 시켜서 네.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끔 도와드린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 사실 의제기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간 거지, 처음에 이제 장애 심사를 받았을 때는 실제 선생님의 상태보다 훨씬 현저히 낮은 수준을 평가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아, 맞습니다. 추상적인 기준 때문에 그런 네. 일이 좀 발생하지 않나 싶어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특히나 이런 뇌심혈관계 질병이나 이런 것들은 요양관리나 장애 관련해서는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거가 그냥 필요할 수 있다라고 맞습니다.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생각보다 보상금이 적게 나왔나 중에는 기존 장애가 있는 경우들 때문에 가중 처리가 돼서 좀 적게 나오시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맞아요. 이게 가중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 가중이라는 개념이 뭘까요, 동사님? 가중이라는, 이게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은 기존의 같은 부위에 기존의 장애가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산재로 보상을 받았든 안 받았든 기존의 장애 상태가 있으면은 그것까지 더해서 최종적인 장애 등급을 산정을 하고요. 거기서 기존의 장애 등급을 공제한다, 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발목 관절이 골절돼가지고 뭐 장애 12급 기능장애로서 뭐 운동각도라든지 이런 기능장애로서 12급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동통장애를 받으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12급 154일치에서 기존 장애인 14급 55일치를 공제하고 그 차액분에 대해서만 보상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제도가 사실 조금 얄미운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게, 이게 기존 장애가 업무 때문에 발생한 장애인지 그리고 그 업무 외 맞아요. 원인에 의한 장애인지 그걸 다 맞아요. 고려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뭐 업무상 원인에 의해서도 그냥 다 공제해버리고 뭐 다른 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그 장애도 다 공제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장애 진단을 받은 부위에 뭐 과거에 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이미 뭐 압박골절이 있다라거나 이런 기존 장애 상태가 있으면 그것도 다 공제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맞아요. 약간 억울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억울하죠. 사실은 약간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억울해.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서 노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기존 장애가 있다,
산재로 보상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 받으셨던 부분이 있으면은 어차피 가중처리가 돼서 공제가 될 거니까 그거부터 먼저 보상을 받게 해드리는 그런 식으로 저희는 많이 하죠. 맞아요. 네, 그런 식으로 뭐 소멸시효가 문제되지 않는 선에서는 그런 식으로 또 보상을 받으실 수 있게 또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장애와 관련된 여러 궁금증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아무래도 그 장애 보상이 산재 보상의 큰 축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은 분야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취지는 이 어려운 장애에 대해서 쉽게 잘 설명을 해보자 였는데 뭐 시청자분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또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면 또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요거 장애에 관련된 이야기는 조금 더 할 얘기가 남아가지고 연속해서 이야기를 할 예정이니까요. 다음 영상도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재박사TV의 현민지 노무사. 네, 윤창순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